다음 구글 브레인팀이 제작하여 공개한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뭐냐?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이에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뭐죠?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품화된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러면 기계학습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기본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더 딥이라는 건 깊다는 뜻이고 러닝은 배운다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전체 범위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안에 우리가 뭐가 존재하냐면 머신 러닝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딥러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 요 전체가 머신, 전체가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도 많이 있고 영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AI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어떤 기계에 대한 제품이나 뭐 스마트폰의 어떤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또 요즘에 빅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스피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이제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배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 자, 인공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일단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 제품에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동작을 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데이터만 충분하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의 사람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지만 얘네들은 융통성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죠. 보통 뭐 빅스비라든지 아니면 챗봇이죠. 챗봇.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통 스마트폰에도 빅스비가 있고 삼성 제품이죠. 그다음에 요만한 기기에다가 스피커 같은 데다가 내가 말을 시키면 전원 켜줘, 전원 꺼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 뇌처럼 판단해서 누가 뭐 종업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빅스비 무슨 음악 틀어줘. 그럼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거죠. 음악에 대한 부분을 딱 틀어라. 어떤 음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또 음악에 대한 노래 제목이 똑같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수가 어떤 가수가 있는가는 충분한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고 사람의 음성을 데이터화해 시켜서 찾는 겁니다. 찾아서 그 음악을 우리한테 틀어주는 개념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가리킨다. 즉 데이터를 삽입시켜서 그 삽입된 결과에 대한 삽입된 입력으로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챗봇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보면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해주죠. 카톡에서. 그럼 이게 사람이 앉아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챗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질문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데이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 답을 설정해 놓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안녕, 그럼 나도 안녕 하면 되는 거고, 안녕, 뭐 안녕 하이 써주면 이것도 안녕 해주면 되고,
그렇지.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효과적인 대답을 하겠죠. 그냥 안녕이면 안녕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안녕이라는 의미는 되게 많잖아. 굿모닝도 있고 굿 애프터눈도 있고 하이도 있고 하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다양한 옵션으로 답을 주면 누가 진짜 알아서 앉아서 답하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뭐 생각하는 느낌도 주고 답을 하든지 바로 답하면 인간미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 인터벌을 두고서 답을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 챗봇이라든지 빅스비 같은 형태는 사람이 가르친다. 즉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 안에다 결과를 데이터들을 잔뜩 집어넣고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머닝러싱, 이게 머닝러싱입니다. 이게 이 머닝러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지 않고 네가 이러한 형태로 줄 테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봐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과거에는 컴퓨터 처리죠. 이런 형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를 이미 뭐야? 가르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처리가 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3하고 5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5가 나오는 거 맞죠? 7하고 2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니? 9가 나오죠? 7하고 3하고 곱하면 얼마가 나오니? 21이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이 기계에 대해서 이미 처리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형태의 컴퓨터 처리는 이런 거를 처리하는 거 아니죠. 주목적으로. 숫자가 많은 계산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처리되었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딥러닝이 등장, 즉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일정한 룰에 의해서 처리해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우리가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흉내내는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스로 배우는 건 어떤 거냐면 절대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3과 5를 집어넣고 5가 나오게 해. 그럼 이 기계가,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만 주면 어려우니까 7하고 5 계속 데이터를 늘려줘요. 그러니까 입력과 처리와 결과가 있다면, 출력이 있다면 이 처리를 안 가르쳐주고 입력과 결과만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다수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면 이 컴퓨터는, 이 기계는 이것이 어떤 거구나를 스스로 배웁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 이해되시나요? 과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초기에는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나 그것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다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이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고 그냥 컴퓨터 처리고 인간의 모습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개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데이터와 얘는 컴퓨터 기존에 있는 컴퓨터 처리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이 처리를 가르쳐줘요. 처리가 있는 거야 이미. 재미없고 인공지능 파트에 들어와서 바로 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은 이 답을 가르쳐주고 이 처리 방법이나 룰을 네가 정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정해놨으니까 이대로 해. 그럼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나 이 컴퓨터는 너는 할 수 있지. 어떠한 복잡한 계산도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면 그 과정에 대한 처리 방법을 네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길찾기 같은 거 있죠. 길찾기. 미로찾기죠. 미로찾기. 기계에다가 상당히 복잡한 미로를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가라고 가르쳐주면 이거지. 컴퓨터 처리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 그럼 얘가 가겠죠. 부딪히고 그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쪽 갔다 계속 시행착오를 걷겠죠. 시행착오를 걷다 보면 결국은 그 정보를 습득합니다. 습득을 해서 이제는 다음부터 출발할 때는 그냥 거침없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물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를 다 데이터화해서 자기가 갖고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머신 러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사람이 가리키는 거잖아. 이것은 스스로 배우니까 자기만의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 갖고 자기가 이제 한 번에 판단해서 나가는 우리가 바둑에서 알파고 같은 거 있죠? 그건 스스로 자꾸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을 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 가장 최적화된 그런 선택의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대체 뭐냐? 타조, 원세그, 포스퀘어, 텐스플로우. 어떻게 보면 다 처음 듣는 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타조부터 보겠습니다. 타조. 타조는 하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드 기반이다. 그럼 또 하드비 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드비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드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비라는 이름 자체는 요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 꼬마애가 있는데 걔가 갖고 놀던 코끼리 장난감 이름이 하드비입니다. 그래서 로고가 코끼리예요. 코끼리. 꼬마애가 갖고 놀던 개발자가 너무 자녀를 사랑했나 보죠. 자, 이거는 바로 빅데이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무궁무진히 많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문자 형태의 데이터도 있고 영상, 음성도 다 데이터니까 비정형적인 데이터나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검색 화면은 바로 구글 아닙니까? 구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하드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출현 배경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출현 배경을 보면 구글이죠.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기업이죠. 뭐 돈도 벌고 돈을 가장 많이 벌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글의 검색은 전 세계 이용자 91%, 사용자가 91%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것은 상당히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는 게 바로 구글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일 기준으로 구글의 동영상 수천만 건, 구글의 이메일은 4.5억 개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이상 더 되겠죠. 앞으로 더 있을 거고. 그럼 이것들은 분명히 어디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나 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스크에 수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면 폴더를 만들기만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 저장을 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저장 폴더가 복잡해요. 저도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전 세계 전 세계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해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존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등에서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힘들다. 하나의 기업, 하나의 개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DBMS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한 사람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으로 대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 DBMS 가지고,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느꼈던 거야. 초창기에 느꼈어. 구글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관리할 때 데이터 양이 증가해 일정 수위 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버벅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컴퓨터를 해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구글의 플루토의 철학으로 바탕으로 하드비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부터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전 세계 사람들 다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철학을 보면 한 대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보다 여러 개 저가의 컴퓨터를 쓰자. 이제 분산 개념이죠. 분산 시스템. 컴퓨터를 하나를 두는 게 아니고 계속 늘리는 거예요. 몇천 개, 몇천억 개를 늘려서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이 기본 철학이고, 데이터는 분산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중앙 집정이 아니라 분산. 하드비 분산이다. 맞는 거야. 하드의 중앙 컴퓨터 아닙니다.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확정은 쉬워야 된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컴퓨터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데이터들은 계속 생산해야 될 것이야. 하드디스크 컴퓨터만 계속 붙이면 돼. 저가의 컴퓨터를 붙이니까 부담도 없어. 이것이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바로 구글의 기본 철학입니다. 설명 중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개념으로서 잘 이해해 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2003년 구글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구글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얘기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저장하는 어떤 시스템, 어떻게 저장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문이 2003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 논문을 바탕해서 구글의 데이터 처리 개발자인 바로 덕크 커킹. 요 아들 코끼리 인형이 바로 하드비야. 하드비 개발이 됩니다. 덕크 커킹은 구글의 텍스트 검색 라이브러리인 아파츄 루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검색.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즉, 텍스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일반 데이터, 메모장 같은 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뭐 음성이나 화상이나 동영상 말고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검색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야.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아파치 루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 이 라이브러리를 발전시켜서 바로 하드비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들의 소중히 여기던 코끼리의 이름으로 이 기술을 명명하였다. 이게 바로 하드비의 출현 배경이다. 자, 그러면 일단 하드비의 정의를 좀 봐야죠. 이제부터 정확히 여러분이 하드비 뭐냐?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하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얹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속도나 성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플랫폼이다.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한다. 여러 개의 컴퓨터에다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자, 플랫폼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죠.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얹어 쓸 수 있는 거야.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걸 운영을 시키고 유튜브 개발자들이 그 하에서
유튜버들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플랫폼이죠. 이것도 바로 하드도 바로 플랫폼이단 말이에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병렬 분산이다. 오픈소스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오픈되어 있다. 그 다음 병렬, 분산 컴퓨터가 여러 개도 있지만 CPU가 여러 개 있어서 분산과 병렬을 같이 다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하드웨어 특징을 살펴보죠. 자바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C 언어가 아니고 자바로. 파이썬, PHP, C 등을 지원한다. 기본은 자바인데 이런 것들도 다 링크로 시켜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인크루드 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리눅스 운영체제, 유닉스가 아니라 리눅스, 윈도우즈가 아니라 리눅스입니다. 하드웨어는 리눅스 운영체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윈도우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빅데이터 파일은 여러 개의 서버 분산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인 하드 분산 처리 시스템, HDF. 중요하죠. 여기다 저장을 하고 맵 리듀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맵 리듀스 설명을 해드렸죠. 맵과 리듀스.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딱 다 정리해서 문자들을 다 추출해내요. 이게 지금 맵 기능. 문자들을 다 추출해서 번호, 개수를 세.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빅데이터 처리하잖아요. 그럼 뭐 요즘에 뭐가 있으면 이슈가 가장 큰 게 빅데이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단어를 카운팅해서 가장 1등에 카운팅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1순위에 해당되는 거고 가장 관심 분야죠. 그런 것을 맵이라 그래. 맵 리듀스라 그래. 분해해서 다시 결합해서 카운팅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는 거. 일반 PC 컴퓨터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성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소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하드웨어로 인해 더 이상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큰 비용이 들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비용적인 면이나 속도 면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게끔 되어서 편하게 사용을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모르지만 구글이라든지 포탈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고려될 사항이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의 속도가 느리고 저장 용량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과 같은 거죠. 대기업에서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속도면이라든지 저장 용량 한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 기존의 데이터 웨이스와 데이터 분석 등을 하드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모든 자료들의 데이터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을 회사 업무들을 다 총합으로 시켜서 통계도 내고 시계열적인 데이터도 하고 추측도 하고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회사의 업무에 여러 가지 통계치를 뽑아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겠어.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은 어떤 거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학생이면 학생, 학교, 선생님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그걸 컴퓨터 세계로 옮겨와서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거기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뭐 사원에 관련된 테이블, 뭐 거래처 테이블이 있겠죠. 거래처 테이블. 또 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제품에 관련된 거,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일반 사용자들이, 직원들이 이 정보를 접근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지요. 맞습니까? 예.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임원회의가 있어요. 임원회의. 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부장들이 다 존재를 해요. 어떤 회의를 임원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신입사원들을 뽑을까요? 또 기준이 뭘까요? 또 우리가 요번에 상품 개발을 하는데 어떤 평가표가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갖다 이렇게 주면, 그대로 준다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준다면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데이터만 갖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능적으로 재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인공지능까지도 첨가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전체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뭐 발령을 내려고 그래. 아니면 뭐 이사급수로 승진을 시키려고 그래. 그럼 100명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쭉 추출해가지고 한 2명, A와 B라는 사람 정도만 추출을 해서 얘한테 보여주면 얘기해줘야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100사람 중에 이 2사람을 뽑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이게 낫지. 100명을 다 보여주는 게 낫겠냐 이거죠. 각각의 어떤 신제품이 나왔어.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럼 신제품에 대한 것을 만약 신제품이 10개라고 합시다. 10개를 다 판단하라고 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교도 안 되니까 10개의 제품을 가지고 어떤 비교치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위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간략하게 한 2개 정도만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최소한의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쓰게끔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죠.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하나의 이제 방안이라는 얘기죠.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데이터 시결, 축적, 통합 목표로 하는 기술적의 구조적 통합 환경이다. 그러니까 시결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관계가 되는 형태죠. 판매 매출이 작년과 올해가 어때? 저번 달과 이번 달이 어때? 오전과 오후에 어때? 판매 이런 것들. 시간이 흐름으로써 데이터가 누적이 될 거고 그 데이터가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는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고 분석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직접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얘한테 보여주는 이런 형태끔 만드는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됐어요. 자,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재고 관리, 사원 관리, 서비스 관리, 도서 관리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다 추출해낼 수 있다. 그 정보를 가공하고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마트죠. 마켓, 마트. 제가 이런 형태의 그림이다. 이게 안 되면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일반 SQL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SQL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기능, 그러한 작업,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요거는 다 직계연산 조인 기능을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기존의 SQL 문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SQL을 사용하는 분석과 사용자가 하드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업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기존 사용자들, 기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이 하드업을 잘 접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즉 SQL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나 개발자한테 SQL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그러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타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하드업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플러스 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세그라는 건 일본 디지털 휴대이동 방송 서비스라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겠고, 포스퀘어라는 건 뭐예요? 포스퀘어. 자, 읽어보죠. 위치 기반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방문하는 곳을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체크해낼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앱으로 다운받아도 되는 포스케라는 걸 치면 위치죠, 위치. 내가 어디를 다니든, 그 정보, 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주변에 찾아볼 수 있고, 식당이라든지, 좋은 어떤 장소나 명소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다 이 포스케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어디로 다녔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맛집 정보도 기록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내 위치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물론 공개를 해야죠. 자신이 공개를 해서 하죠. 그래서 어디든 다니면 뭐 글을 재밌는 글을 쓴다든지, 여기에 뭐 소개글이라든지, 음식이 맛있다 나쁘다 이런 걸 다 쓰면 거기에 있는 글들이 다 형성이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게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포스케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텐서플로우가 나오네요. 바로 텐서플로우가 뭔지 기본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는 아주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나 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고 있는 기초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컴퓨터, 기계에 구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개나 고양이를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어떤 개나 고양이를 갖다 놔도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딥러닝 관계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뭔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CNN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CNN.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CNN에서 에펠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펠탑. 에펠탑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겨도 어떠한 형태로 각도를 틀어놔도 찾아볼 수 있는 코볼루션 층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약간 뭐 왜곡이 일어나도 한쪽에서 뭐 그림이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에펠탑이 한쪽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뭐 안개가 껴서 보이거나 아니면 한쪽 그림자만 보이거나 했을 때 이거가 왜곡됐다 그랬죠? 왜곡. 이것은 우리가 폴링층이라고 그랬어요. 폴링층. 그러니까 CNN이라고 하는 합성급 신경망에서는 요 두 가지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서 기계한테 스스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혹은 알파벳도 있다 그랬잖아. 알파벳 A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다 A잖아. 우리가 볼 때는. 또 A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또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왜곡 현상을 찾아내는 것도 역시 뭐예요? 폴링층에서 해서 기계한테 스스로 학습을 시키면서 다음부터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그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가 CNN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야. C 언어나 자바처럼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거가 됩니까? 이미지나, 그죠? 영문자 텍스트나, 또 동영상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을 때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미지라고 봤을 때, 에펠탑을 그리면 영문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따가지고, 요걸로 뭘 만들어내요? 매핑을 시켜서 바로 행렬로 표현하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요게 나타난 값이 여기가 진하게 나타났으면 여기서 뭐 5 하고 뭐 0, 1, 2, 3 여기는 0, 0, 0, 1, 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으로 필터링을 시키죠. 이걸 가중치라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 굳이 전체 많은 내용을 100가지를 다 수용할 필요는 없고 정말 특징 있는 볼만 수용을 하는 필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가 만약에 1, 2, 3, 4, 1, 5, 4, 3이다 그러면 이 부분과 뭐예요? 바로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또 이 부분과 또 계산해서 우리가 새로운 값을 얻어내잖아. 행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어너나 자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이러한 기술을 처음부터 모든 학자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힘드니까 구글 측에서는 이걸 연구하게 됩니다. 자, 구글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컴퓨터에 구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그런 형태의 도구들을 일반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텐서플로우예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일일이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을 텐서플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텐서는 바로 인공지능을 위한 상수입니다. 상수. 텐서라고 하는 것은 상수. 이런 값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많이 우리가 자바나 C++이나 자바를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개설이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툴이 이 프로그램이 C++ 자바보다는 효과적입니다. 매우 효과적이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파이썬으로 갖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에다가 1을 해주면 A라는 기억 장소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를 출력하면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 A 하면. 이것은 바로 파이썬 코드예요. C도 자바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 인공지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 형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저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시키면,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프로그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객체, 이런 상수를 표현해 볼까요? 이건 그냥 1이잖아, 그냥 1. 1도 표현할 수 있어야 일반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죠? 2차원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C. 1, 2, 3, 4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 1, 2, 3, 4, 5, 6, 7, 8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걸 표현해 볼까? 이거를. 요거를 2라고 해 볼게요. 그럼 0, 1, 1, 1이잖아. 그러니까 0, 1, 1, 2. 또 콤마. 요거는 밑에 내려서도 되니까 1, 2, 5, 1. 그 다음에 3, 5, 0, 5. 그 다음에 5, 0, 0, 5. 이렇게 해서 양쪽에 가로를 쓰면 바로 요거의 표현이에요. 요것도 표현해 볼까요? 요건 F라고 해봅시다. F에다 집어넣을 때 1, 2, 3. 또 4, 1, 5. 중간 콤마 4, 1, 5. 그 다음에 4, 2.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이미지도 표현할 수 있으면 영상도 가능하겠죠. 그죠? 영상은 3차원이 될 거니까 3차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만 해볼게. 1, 2, 3, 4 뒤에는 5, 6, 7, 8, 9, 10, 11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 2, 3, 4 요거 먼저 표현해줘. 1, 2 3, 4 요게 1 첫 번째 페이지가 되고 또 5, 6 7, 8 요게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다음에 한 번 더, 밑에다 내렸을게요. 90, 11, 12. 이거를 전체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상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상수다 그래요? 텐서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서 상수는 결국 뭐다?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결국 우리는 어떤 형태든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기계가 이해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그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 1차원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상수값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텐서라고 하고 이런 텐서를 충분히 표현해야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공하고 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는 게 아니라 구글 측에서 이러한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베이스 역할 같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준 것이 바로 텐서플로우다. 텐서플로우. 이 파이썬이나 C++이나 자바에서도 이 상수를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이썬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텐서플로우는 구글이죠, 구글. 공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용 오픈소스다. 오픈했다는 얘기죠.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돈 내고 쓰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포함만 시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프레임워크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 어떤 저작 도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제공해주는 환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프레임워크이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머신러닝이 뭐죠? 기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미로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학습이고 좀 더 인간 두뇌로 접근한 것은 퍼셉트론이고 그것을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점점 은익층을 만들어내고 인간과 거의 흡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딥러닝이죠.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함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함으로 인공지능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데 내가 C 언어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기술적인 걸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텐서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자바 등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파이썬. 파이썬은 아나콘다 배포판으로 다운받아서 파이썬 PIP를 이용하여 텐서플로우 설치, 사용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를 출력해도 출력이 되고 이거 넣어도 출력이 되고 여기다 C, D, E, F 다 집어넣어도 이렇게 다 출력이 되고 입력이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가보죠. 그거 하고 바로 구글에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처럼 인공지능을 배울 때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는 결국 뭐다? 텐서플로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